반갑습니다, 친구들. 이틀 만에 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 앞으로의 국어 시간,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글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글을 읽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예측하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을 직접 적용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3학년 들어오면서 우리 교과서에 비문학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문학이란 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학이 아닌 글들, 시나 소설이 아닌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문학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3학년이 되면서 이런 비문학 지문들이 조금은 어려워졌습니다. 단어들도 조금 어려워졌고요. 아니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은 복잡해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살 한 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이 조금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배우는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글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 온라인 때 배울 글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모르는 단어들, 국어 역시 영어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을 잘 정리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어려운 단어들 조금은 나오니까요.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비문학, 설명하는 글들을 배울 때처럼 어느 정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건데요. 중간중간 네모난 박스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혹은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측과 선생님의 예측, 여러분들의 추론 결과와 선생님의 추론 결과가 같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글을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지만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보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글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크게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글을 잘 읽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읽기 과정, 읽기 전, 중, 후에 따라 각각의 과정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게 글을 잘 읽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큰 방법은 자신의 읽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면서 읽는 게 읽기를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1번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 이 친구들을 조금 자세하게 학습을 했어요. 읽기 전에 3개, 중에 3개, 후에 3개 그 중에서 보다 중요한 3가지 정도를 별표를 쳤었죠. 그래서 제목, 차례, 사파 등을 보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것. 마지막으로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생략된 내용이나 혹은 나타나 있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활동들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한번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비슷합니다. 읽기 과정에 따른 적절한 읽기 방법, 방금 봤던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는 활동을 할 겁니다. 글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요. 대신 배웠던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부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본문을 보면서 한번 글을 잘 읽는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2쪽이에요. 교과서 132쪽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폈죠? 자, 그럼 일단 이 글 전체의 큰 제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큰 제목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글 전체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측되는 건 이 글은 상어 비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상어 비늘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아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겠구나.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제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고 뒤에 나올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측과 관련된 건 노란색으로 박스가 네모칸이 쳐져 있을 겁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이 글 전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겠구나.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예측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진짜 그런가요? 몰라요. 글을 아직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측이 맞는 건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나 어제 와! 하고 소리 질렀던 거 기억나죠? 예측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요. 깜짝 놀라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선생님, 실제로는 이런 예측이 바로바로 되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쭉 우리 평소 읽는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요. 제목을 읽고 잠시 멈추는 거죠. 한 10초, 20초 멈춘 다음에 이 글은 어떤 글일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글을 잘 읽는 독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맞는지는 글을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겠죠.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굵은 글씨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닷속 환경에 따라 진화한 상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읽기 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나 차례, 사파 등을 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노란색으로 중요 표시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 전체 소제목이 몇 개인지 지금 빨리 뒤져보세요. 소제목. 이렇게 약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소제목. 총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제목에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역시나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제목이 3개라는 건 이 글의 구성 역시 몇 단으로 되어 있다? 네, 크게 3가지 내용 정도가 나온다. 소제목이 3개라는 건 3개의 내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글이다. 따라서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요. 그 내용들을 합치면 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예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첫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상어 최고의 속력은 시속 40km, 55km에 이른다. 40km, 55km 자동차가 100km로 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빠르게 달리는 인간이 한 30km, 40km 정도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빠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들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 거죠. 혹은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달려본 경험을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더 수영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영을 할 때랑 달릴 때랑 뭐가 더 빠르죠? 달리는 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수영할 때는 달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최고 시속이 예를 들어 한 35km 정도 된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상어는 정말 빠르게 헤엄을 치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배경과 경험 지식을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의 물개였던 수영 선수 조호련의 최고 시속이 10km 미만이었다고 하니 상어는 그에 비해 4배, 5배나 빠른 것이다. 역시나 이건 여러분들과 저의 배경 지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아시아의 물개 조호련 모르죠? 조호련 선수.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연세가 꽤 있으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예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조호련 선수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좀 어렸을 때 TV에 나오셔갖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분이에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수영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비인기 종목이죠. 어찌됐건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분이 약간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막 독도 있죠? 우리 땅인 독도를 막 33바퀴 돌기, 그러니까 바다 헤엄, 바다 수영을 막 하시기도 하고요. 그 대한해협,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부산에서부터 이 일본, 이쪽에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마도 있고요. 이 대한해협이라 그래요. 이 사이에 바닷물을 여기를 막 바다 수영으로 횡단하시는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쌤 어릴 때 소지섭은 다 알죠? 연예인 그 배우라고 해야겠죠? 그 소지섭도 막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막 대한해협 횡단하기 뭐 이랬던 네, 아주 옛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네요. 결국 쌤은 뭐죠? 조호련이라는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 계속 활용하시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1문단이 끝났어요. 1문단은 뭐냐면요. 상어 겁나 빨라 이거였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에 있던 제목과 1문단의 내용을 연관 지어 봅시다.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고요. 1문단은 상어가 겁나 빨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죠. 무엇을? 상어의 빠른 속도와 이 비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구나.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단순히 1문단만 봤는데요. 앞으로 나올 글들이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마치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방탈출하는 것처럼 예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앞으로 상어 비늘이 상어의 빠른 속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알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숙련된 독자일수록 이렇게 예측하는 걸 많이 해본 독자일수록 이게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예측한 것들은요. 쌤이 다 읽은 다음에 그냥 예측을 한 게 아니야. 다 읽은 건 그건 예측이 아니죠. 진짜로 글을 읽기 전에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이 부분에선 이걸 예측할 수 있겠군. 이 부분에선 이걸 예측할 수 있겠군. 그걸 적은 거예요. 이따가 다 한꺼번에 이 예측한 것만 볼 건데요. 정답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됐건 1문단을 봤을 땐 이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네요. 2010년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물고기들의 몸매가 바닷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진화해 왔음을 밝혀낸 바가 있다. 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모든 물고기들이 자신이 사는 환경 혹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그 모양이, 몸매가 진화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특히 상어 같은 동물은 빠른 속도로 다른 물고기들을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상어는 육식, 대부분의 물고기가 육식 동물인가요? 어찌됐건 상어는 이제 다른 생선?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추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어의 몸매도 빠르게 추격하기에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겠죠. 이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요. 그래서 유선형 몸매를 지녔고요. 강한 근육을 지녔고요. 상어는. 그리고 마찰력이 가장 작은 피부로 진화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네요. 어떤 말이 어렵죠? 유선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모르는 단어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형이란 건 앞부분은 곡선이고 뒷부분은 뾰족한 형태. 이것을 유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선형을 갖추게 되면 훨씬 더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나 물의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선형이
굉장히 많은 달리는 것들, 빠른 것들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그림을 안 그리려고 했는데요. 유선형은 한번 그려봅시다. 유선형.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쌤 그림 솜씨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부분이 곡선이고 뒷부분은 뭐 어쨌든 지느러미 얘까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지느러미가 뭐 여기까지 세모면 좋겠지만 있다라고 치고요. 이 몸매, 이게 유선형 몸매예요. 그리고 이런 물고기가 있고요. 뒤는 똑같이 그리면 공평하겠죠?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1번 있고요. 2번 있어요. 뭐가 더 잘 달릴까요? 잘 헤엄칠까요? 빠르게. 당연히 누가 봐도 얘가 빠르게 헤엄을 칠 겁니다. 이렇게 유선형의 몸매가 헤엄을 치는데 빠른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어가 어떻다? 이 유선형의 몸매다. 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둥이가 훨씬 더 좁죠? 심심한 친구들은 그 인터넷으로 상어 쳐보면요. 굉장히 얇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좁게 이렇게 가고요. 조스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유선형 몸매 상어는 강한 근육을 갖도록 그리고 마찰력이 가장 작은 피부. 이건 이제 약간 과학적인 지식이지만 대부분은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공기나 물 같은 것과 마찰력이 최대한 적어야만 공기를 뚫고 물을 뚫고 이제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형되면 다른 물고기를 추격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만약에 상어가 유선형 몸매를 갖지 못했고 뭐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뭐 나머지는 갖췄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한 마찰력이 적은 피부로 진화하지 못했다면 상어는 아마 멸종했을 겁니다. 자연 도태가 되었겠죠. 여기까지 1문단과 2문단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게 진화했다. 됐나요? 2문단 끝에 몇 번째 줄인가요? 한 10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번째 줄 끝에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은 이 상어 그림을 빠르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그린 것 같아서 지우기 아쉬운데요. 네, 어찌됐건 일단 지우고 오늘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몇 번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계속 지금 상어의 진화, 상어의 속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상어에게 세 번째 문단, 속도가 생존의 필수 요소라면 인간에게 속도는 좀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상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만들 때 효율적,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속도가 항상 큰 관심사다. 빠른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네요. 밑줄 그어주세요. 속도는 곧 시간이자 돈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 문장에서 어떤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속도는 시간이자 돈. 더 중요한 건 속도는 돈이래요. 속도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속도는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혹은 운송하는 이런 수단을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곧 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은. 이 의미,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의미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왜 속도가 빠르면 돈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연료를 줄일 수가 있죠.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하다. 이게 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잘 추론했습니까? 네, 이 과정 역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디니? 네. 다음 문단이네요. 특히 배의 경우 표면이 물에 닿았을 때 생기는 저항이 클수록 속도가 떨어지고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 당연하겠죠? 아까 그 마찰, 저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배는 그냥 이렇게 나가나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물살이 세거나,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물살이 세면 마찰이 세죠. 물의 저항이 큽니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나가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연료를 해야겠죠. 혹은 배 모양이 아까 봤던 그 이 모양, 두 번째 모양, 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절벽처럼 되어 있는 이 모양으로 나가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세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저항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그 다음 밑줄 그어주세요. 마지막 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바닷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에게로 쏠렸다. 이 부분을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다고요? 배가 최대한 저항을 안 받고 연료를 덜 쓰고 나아가는 거였고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렸다? 상어에게 쏠렸다. 다음 내용 예측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죠? 이제 감이 오죠? 네, 아마도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은 상어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운송수단을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상어의 형태, 상어의 어떤 부분을 닮은 배나 비행기가 제작되었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머리를 회전시키는 그런 행동들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아마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요, 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몇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성찰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라고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선생님 자랑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거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계속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유선형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 이 유선형 물고기가 상어죠. 배를 디자인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유선형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저항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선형 물고기들은 굉장히 저항을 적게 받고 잘 빠르게 헤엄을 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3, 4문단의 내용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요.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어의 형태를 닮은 배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방금 나왔던 이 예측 내용이, 이거 빼먹었네요. 예측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왔던 거죠. 사실은 유선형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 배를 디자인한 까닭. 한 문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순서는 그것을 예측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제목 첫 번째, 상어의 진화와 관련된, 상어의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상어의 피부는 매끄러울까 거칠까? 밑줄 쫙 그어주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린 여기서 뭘 예측할 수 있죠? 이 글 나중 부분, 이 소제목 뒷부분에 뭘 알려줄까요? 당연히 알려주죠. 글 쓰는 이가 매끄러울까 거칠까? 나도 몰라. 이렇게 끝나는 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로 상어의 피부가 매끄러운지 거친지 둘 중 하나를 아마 알려주는 과정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정답을 제시해 준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밑줄만 일단 그어주실래요? 상어의 피부라고 하면 매끄럽고 탄력적인 피부를 상상하고 난다. 계속 밑줄 그어주세요. 또 상어가 매끄러운 피부 덕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이 두 줄 밑줄 그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상어 왠지 멀리서 보면요 매끌매끌할 것 같죠. 네, 그리고 모든 생선이 매끌매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어 피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방금 봤던 거. 매끄럽고 피부가 탄력적일 것이다. 탄력적인 건 넘어가고요. 매끄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매끄러운 피부 덕에 빠르게 헤엄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뒤에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정답 나왔죠? 상어 피부는 매끄럽다, 거칠다?
거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죠. 이게 아마 상어의 피부일 것이야. 133쪽에 있는 그 피부 모양이요. 그 그림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자, 상어의 피부는 거칠다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반질반질하고 매끄럽게 보이는 상어의 피부에는 수많은 돌기가 있다. 이 예측에 대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유체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단어를 잘 모를 경우에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유체라는 건 사실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단어 뜻을 알려줄게요. 유체는 물리학 용어고요. 과학에서 쓰는 용어고 액체와 기체, 그러니까 흐르는 친구들 있죠? 흐르는 친구들, 액체나 기체 같은 걸 함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됐죠? 어찌됐건 이런 주로 상어니까 우리는 상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액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체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돌출 구조가 매끄러운 면에 비해 저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어의 피부가 거칠거칠하니까 돌출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항이 클 거야. 매끄러운 피부에 비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과학자들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돌기들이 오히려 물속에서의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뭔가 매끌매끌해야 저항 없이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거칠거칠한 게 저항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갖고 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제 다음 내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으면 뒷부분엔 뭐가 나올까요? 네, 왜 거칠거칠한 피부가 저항이 적은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나와야겠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 설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이 글에서 제일 어려워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만 그어볼까요? 돌기에 의해 형성된 작은 소용돌이가 상어의 피부 표면과 그 주위에 흐르는 큰 물줄기의 흐름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 무슨 말이냐? 자, 역시나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쌤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상어를 그려야겠네요. 상어. 너무 이쪽에다 그렸나? 자,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상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의 저항이 얘가 이리로 나가면 당연히 저항은 이쪽에서 오겠죠. 이렇게 저항. 저항. 여기도 저항. 이렇게 온다고 치면 이 물과 상어가 부딪히는 요 상황에서 요 위치에서 마찰력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 마찰이 줄어들수록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데요. 근데 상어 어딨어? 상어 여기 각 피부마다 돌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작은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긴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그리고 있어. 마음에 들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상어와 붙어서 생기겠죠. 상어 피부 쪽에서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소용돌이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어막을 형성해 준다. 쉴드를 쳐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고 있는 물의 저항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쉴드, 보호막이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마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뻑뻑뻑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찰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도록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마찰력이 줄어든다. 저항이 줄어들어서 상어가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뭘 보여줬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풀어야 할 혹은 나중에 3년 후에 해야 할 수능 비문학을 푸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몰라요. 이 과학적인 지식을 쌤도 몰라요.
난 과학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까지는 적어도 국어 시간에 알 필요는 없어요. 국어 비문학 과학 지문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옮길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는 건 과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국어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까지가 국어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수능 관련 기사를 보거나 수능 봤을 때 불수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 지문이 너무 어려웠다. 매년 나와요. 과학 지문이 너무 어려웠다. 당연하죠. 왜냐면 과학적 지식을 국어로 풀어내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쌤이 그것을, 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맛보기를 보여준 거고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원리로는. 하지만 적어도 이 글의 내용을 옮겼을 때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필요한 팁을 알려준 거고요. 우리 교과서 내용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 거칠거칠한 피부에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오히려 마찰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수영을 빨리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여 상어 피부와 물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해 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단도 조금 어렵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매끄러운 표면에도 저항은 생긴다. 우리 알고 있잖아. 요건 살짝 그냥 쓱 넘어가면 됩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물의 흐름이 집중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 돌기가 있는 표면에 비해 저항이 커진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상어가 있는데요. 하나 더 오늘 잘 그려지니까 하나 더 그립시다. 자, 이렇게. 또 헷갈리네요. 자, 보이죠? 상어가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한데요.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형태는 비슷한데요. 여기 돌기 표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소용돌이 실드가 생성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물살이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벗어난다고 치고, 이쪽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벗어나지만, 어느 특정 부분은 어떻게 된다? 아주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드, 유연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실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 매끌매끌한 피부가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안 했네요. 아까 밑줄 그은 부분 있죠? 네, 밑줄 그은 부분에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기에 의해 형성된, 여기서부터 떼어넣는 역할. 피부의 돌기가 상어 표면과 물 사이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키는 이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타나 있었네요. 됐습니까? 네, 필기 파일 줄 거니까요. 요거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문단부터 3문단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거친 피부가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 매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칠거칠했는데, 그 거친 피부가 상어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과학적인 설명이 나온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133쪽 다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보도록 합시다. 마음에 드니까 놓고 가겠습니다. 134쪽. 비행기의 경우 풍동이라는 실험 장치를 통해 표면에 돌기가 있을 때 표면이 매끄러울 때의 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풍동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인가 봐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됐습니까? 그래서 매끌매끌한 표면을 갖고 있는 비행기와 그리고 거칠거칠한 표면을 갖고 있는 비행기의 속도 차이를 연구하는, 측정하는 그런 기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쪽에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고 가운데 비행기나 측정하고 싶은 물체를 이렇게 메어 놓는 거죠. 끈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물체에 부딪히는 바람의 힘을 측정한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기를 피워서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보면 차이가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비행기의 속도 혹은 비행기에 오는 저항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계가 있다. 풍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다라는 거죠. 거칠거칠한 표면의 비행기와 매끄러운 그 표면의 비행기. 됐습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배 역시 비행기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 커다란 수조에서 물을 일정 속도로 흘려보낸 뒤 물이 배의 표면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 지금 두 문단 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비행기의 표면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고 배 역시 비슷하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문단, 5문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3문단까지는 뭐라고 했냐면요. 상어의 피부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근데 갑자기 4문단, 5문단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배에도 이것을 실험할 수 있고 배에 이런 걸 실험하는 장치가 있고 비행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글쓴이 하는 걸까? 그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측이기도 해요. 다음에 나올 내용.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마 다음에는 그게 나오겠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네, 거칠거칠한 표면을 지닌 비행기나 배에 가해지는 마찰이 적다, 저항이 적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이 의도를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돌기가 있을 때 저항이 줄어든다는 사실의 실험 결과를 뒤에 제시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빌드업 한다 그러죠? 4문단, 5문단 얘는 빌드업 한 거야. 어떤 빌드업을 한 거냐면 요걸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이런 게 장치가 있는데 기계가 있는데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그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던 거죠. 6문단 보면 됩니다. 6문단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매끄러운 표면보다 작은 돌기가 있는 표면에서 저항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빌드업 잘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피부 표면에 작은 돌기를 가진 상어가 바닷속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까닭이다.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문단, 6문단 뒤에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문단, 6문단까지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돌기가 있는 표면은 저항이 최소화된다. 그런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었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예측 내용이 나와버렸는데요. 그럼 이 6문단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4, 5, 6문단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배나 비행기에 실험을 해봤더니 표면이 거칠거칠한 게 더 잘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배가 아니라 그냥 표면만 갖다가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배와 비행기를 제작할 때 그 표면을 어떻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계속 이 연구 결과에 영감을 받아서 힌트를 얻어서 배, 비행기의 표면에도 돌기가 있을 거야.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어.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예측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두 번째 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차시가 너무 길면 힘들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뵈니까 다른 수업도 보니까 이제 폭풍 진도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가 1시간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분 정도 우리 또 친구들 너무 성실해서 한 차시 수업 올라가면 끊지 않고 수업 듣죠. 10분 쉴 시간 주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대신에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요. 10분 동안 조금 시원한 바람도 쐬면서 아니면 바깥 바람도 바깥 경치도 보면서 쉬었다가 10분 있다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